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형훈 보상지원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8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2,715명이며 현재 1,06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진 계획,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그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환자 수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그전 2주의 37.6명에 비교할 때 8.7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사회 환자 수가 22.1명으로 그전 36.5명에 비해 1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 감염의 수는 1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도 8.9%에서 10.0%로 상승하였습니다.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전 2주에 비해 8.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2차 이상 전파를 야기한 사례가 없기에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집단 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 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모임과 만남 약속,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권 고령자층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기존 8개의 고위험 시설에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응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추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들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현장 점검하고 있고 고시원, 쪽방총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 명부 도입 시설을 9만여 개로 확대하고
QR코드 발급 기간도 패스, 카카오톡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 위험 요소나 사각지대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받기로 하였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에 대한 사전적 방역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항공편을 간편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감염 사례들을 볼 때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를 지키기 힘든 소모임이나 만남 약속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술자리, 노래와 합창, 합숙과 MT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배출이 많은 모임은 특히 위험합니다. 정부가 소모임과 만남 약속 등을 모두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신이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 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서 기준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전파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되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등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실행 방향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도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입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행 확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두 차례 계상급을 지급하여 임시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 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손실 후 원산 회복 기간을 인정하고 장례식장과 같은 의료 부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폐쇄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직접 비용과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내일 3차 계상급이 지원되며 87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하여 6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2,9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 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 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 확보와 치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에 대한 새로운 격리 해제 기준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과 병상, 물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에서 근무하였던 확진자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도 혼자 한 결과 동료 400여 명 중 어느 한 사람도 추가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던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종교행사, 소모임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위생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조금씩만 방지해 주신다면 환자 발생은 훨씬 줄어들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네요. 한국일보. 예.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질문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 단계별 내용 중에 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뭐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감염병 전담병원을 계속 이제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지, 뭐 생활치료센터는 1단계, 2단계에서 몇 개소 운영하고 뭐 이런 내용이 준비된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특히 뭐 3단계에서는 중앙임상위에서 제안했던 재택의 환자를 대기하는 것도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신지, 뭐 그런 시나리오를 좀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참고 지표에서 현재 상황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게 좀 있는지, 지금 1단계지만 부분적으로 2단계의 상황에 와 있는 지표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은 좀 기술적인 건데, 오늘 경기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생활치료센터가 아니고. 혹시 뭐 이분들이 고령 환자거나 그래서인 것인지, 생활치료센터로 안 가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의료 체계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 배경 속에 1, 2, 3단계를 구분하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또 준비해둔 의료 체계가 발생하는 환자들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제 1, 2, 3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1, 2, 3단계가 의료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단계 때는 1단계로 되돌아가서 의료 체계가 좀 충분히 일상적인 상태에서도 환자들을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을 되돌아가는 것을 2단계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1단계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고, 그것은 의료 체계가 충분히 환자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고 이제 지표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다시 좀 답변을 주시라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 있습니까? 예. 최근에 발생하는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왜 생활치료센터를 가지 않고 다 병원으로 가느냐는 것인데요. 그것도 물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토론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의 시설이, 병상내 시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모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면에서도 싼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경제성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배치해야 될 인력들이 한 4, 50명 됩니다. 그런데 경증 환자들이 예컨대 뭐 10명, 20명 정도 머문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기존의 시설과 장비와 또 인력이 다 갖춰져 있는 병상으로 모시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는 치료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생하고 있는 환자 수가 그리 많지가 않고, 또 병상도 넉넉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대부분 다 모셔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에 대해서 우리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력 총괄 반장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화 방안이고요.
그것과 이제 조응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이미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뭐 수도권의 어떤 병상 공동이라든지 뭐 충청권의 어떤 병상 공동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각각 각 권역별로 얼마만큼 확보를 할 건지,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는 언제 가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자가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아주 급증할 시기에 미처 생활치료센터까지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자가치료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가 의료 체계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4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환자를 다른 어떤 비의료적인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억제를 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의료 체계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적으로 현재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지표가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 있느냐라는 그 질의이신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대전에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금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조금 진행되고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만간 아마 정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프로스포츠에 대한 무관중 경기 부분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 특히 공공시설의 운영 그리고 무관중 경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면. 예, 제가 좀 질문 잘못 드려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방금 그 질문은 그 방역 수칙을 단계별로 전환하는 참고 지표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뭐 사람 환자 수가 몇 명이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감염 경로가 불명인 사례 비율은 이미 2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2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집단 발생 현황이 뭐 몇 건이나 되는지는 이거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 같은데 확진자 수는 아직 1단계 수준인 것 같고요. 이런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2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방금 3개 정도는 이미 2단계에 와 있는 건지 그런 걸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요 4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지표만으로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부분들, 그다음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단계로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고려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 수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저희가 어떤 증가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비교적 80% 미만이긴 하지만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확진자의 어떤 그러니까 원인 불명 확진자에 대한 비율 이 부분에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집단 감염 사례도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진자 수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혹시 현장에서도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보건복지부 기자단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입니다. 지자체의 보건소 호흡기 클리닉을 비롯해서 최근 격리 해제 지침 변경까지 여러 방역 대책을 두고 지자체 또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방역 당국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지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건 아마 하나의 지침이 만들어지가는 과정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정해진 변경된 지침을 지역사회나 지역 의료기관에 알려드리는 그 과정을 좀 혼재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조항에서 단독으로 어떤 지침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방역 지침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현실성이 있는지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고심을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침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고 지자체 의료기관하고도 보건소를 포함을 해서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도 직접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지침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했던 기관들은 소수이다 보니까 미처 그런 변경 과정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침이 변경되고 난 뒤 다시 새로운 지침 내려왔을 때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변경된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개정판이 나오면 그걸 인쇄된 지침서를 만들거나 하면 또는 개별적으로 다 전파를 해드리고 또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웹 세미나도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서 개정된 지침에 대해서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개정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까지만 하고 장관님은 예고해드린 대로 먼저 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전환 지표를 1일 확진 환자 수,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고려하신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돼야 단계가 전환되는 것인지 이들 중 일부만 충족돼도 다른 지표에 따라 단계가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거의 동일한 질문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일보사에서 질문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 4가지는 그 자체의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은 각 단계별로 가해지는 이제 방역 수칙이 많이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그 방역 수칙들이 모임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제시되었던 각 4개 지표들의 객관적 수치 외에도 다른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방역당국도 그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도 단지 그 지표상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설사 하루에 50명을 넘어서더라도 하루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처음에는 불쑥 올라갔다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2단계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두고 볼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소규모에서 50명을 넘어서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일 때 그럴 때는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각 지표들이 객관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원인 불명의 지역사회 감염의 건수도 실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사후적으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할 것을 하는 것도 방역당국의 어떤 세심한 분석의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지표가 객관적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바로 단계를 이행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고로 보도자료 7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 체계에서 감당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또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하신 대로 장관님은 다음 일정상 좀 먼저 이석을 하셔야 돼서 그 이후에 다시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기로 배수정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마무리 말씀 네. 있으시면. 뭐 직접 질문하셔야 될 겁니까? 네, 저 뉴시스 강지은 기자입니다. 그 지금 왕성교회나 뭐 오늘도 수원 침례교회 이런 약간 교회에서 그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신다던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신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좀 최근에 그 지역사회 감염 일어나는 몇 가지 유형들을 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방문 판매업자에서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특히 교회 중에서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모임에서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아주 각별한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 논의 중입니다. 물론 교회를 비롯한 종교 모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위험 시설 혹은 고위험 행동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목적을 이렇게 좀 엄밀하게 정해서 뭐 군사용어로 쓰면 정밀 타겟을 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을 해서 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에 두고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조만간에 종교 모임에서의 그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또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장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예, 지금 지난 2주간의 위험도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 그 지역사회 감염 환자 수는 어제 오늘 조금 많았습니다만 2주를 평균 내 보면 그 전 2주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역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충청권, 전남권까지 호남권까지 내려가는 확산되는 그런 또 불안한 요소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갈림길이 있는 그런 순간이라 그럴까요?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웃 간의 모임 같은 것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들, 국민 개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그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도 만들고 또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하겠지만 마지막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이자 또 방역 역할은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이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들어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 질의입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음압병상은 물론 중환자실 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상황이라 금일 오후 6시까지 응급실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정병원의 추가나 중부권 생활치료센터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대전에서 충청권 중에서는 대전의 확진자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기존에 확보된 감염병 전담 병상 부분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같이 해서 충청권 공동 병상에 대한 공동 대응 부분들을 했고,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일부 이제 환자분들께서 충북 또는 이제 충남에 있는 이제 병원들로 일부 이제 이송이 이제 되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으십니다. 충남대 병원에 많은 이제 확진자가 이제 입원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응급실 폐쇄, 응급실이 아마 오늘 이제 저녁부터는 다시 이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 대한 이분들은 뭐 입원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급실과 크게 이제 영향은 받지 않고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감염병 전담병원 이제 추가 지정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전시에서 지금 이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대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근 충청권에서 충분하게 지금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되어서는 혹시라도 모를 이제 충청권에서의 어떤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서 내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환자는 충청권에 발생하는 환자의 어떤 그 수용 여부는 아마 그 다음 날 6월 30일부터 실제적으로 환자를 입소를 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아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온라인 질의는 이것으로 완료하고, 혹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기자분이 계신가요? 현황질인데요. 죄송해요. 현황질인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의료 체계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건 저도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게 4단계에 대해서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료 체계 그 시나리오를 공개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뭐 조금씩 알려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약간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권역별로 어떤 대응 부분들이 워낙 저희가 이제 급선무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충청권, 근데 뭐 호남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 그다음에 부울경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 병상 대응과 관련되어서 그 단계들을 적용해서 지금 지자체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처럼 의료 체계와 관련되는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조율을 한 다음에 아마 다시 안내를 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